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지난주에 용도 지역이죠. 네, 도시공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편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금폐율, 네, 지난주까지 진도 나갔죠? 용적률합니다. 여러분 교재 99페이지예요. 네, 99페이지 용적률을 펴시면 됩니다. 자, 용적률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구편 이렇게 진도를 받아가게 될 겁니다. 네. 자, 99페이지 교재 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편을 학습을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용도 지역, 여러분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 그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 관리구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의 적성에 따라서 크게 구분하면은 토지의 용도별 종류는 네 가지로 구분됐었죠. 서울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또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도시지역.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 통합해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신설됐습니다. 관리지역이죠. 또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농림업의 진행이나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면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용도 지역을 했었고요.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운데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용도지역이 두 개가 있죠. 뭐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될 수 있고요.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몇 개가 있죠?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16개, 주, 상, 공, 녹, 다시 세분되면 모두 16개.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3개가 있죠.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하면은 도시지역 밖에 5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모두 몇 개였죠?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들 등을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지정 목적들 공부하셨고요. 그런데 그 21개의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전부 밑줄을 긋고 암기를 좀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은 못해도 괜찮죠. 암기하면은 한 2, 3일 가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기억에서 그죠. 근데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외워보고 잊어버리면 돼요. 잠재돼 있으니까 다시 반복할 기회는 계속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도시공 관리 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도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 할게요. 자, 공유수면 바다의 목적이죠. 바다의 매립 목적.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의 이웃 호기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은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죠. 같을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준공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사면은 그 21개의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 행위를 제한받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내지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1개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 이런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법 무슨 법이죠? 상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땅 사면은
모든 대지에 전부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대지 면적 가운데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용도지 안에서 건폐율이었죠. 자, 그래서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평면적 수단으로서 우리가 건폐율을 공부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어떤 용도지역의 건축 면적이 규제된다면은 네, 그때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게 됩니다. 이 높이 규제를 수단으로 만든 제도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난주 4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간추려서 복습을 해드린 것이고, 자, 오늘 용적률을 하게 됩니다. 용적률도 결국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차 정리를 하는 것은 용적률의 소속이 어디라는 겁니까? 도시공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내 고객이 선물한 게 용도지역 안에서 땅 샀을 때 내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위해서 용적률 제한을 받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소속을 보여드리는 거죠. 목차를 정리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무엇일까? 용적률의 이제 개념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죠. 교재 보시면 되고요. 교재에 보면은 이제 용적률의 공식 개념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박스안에 오시면 되죠. 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박스가 보일 거예요. 99페이지 그 박스안에 용적률 공식을 보시면 되죠. 네, 참고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필기는 교재에 있으니까 앞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죠. 같이 외워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전체 대지 면적, 전체 대지 면적에서 뭐지 찾아오는 비율이죠.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의 비율, 이것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무엇이죠?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용적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연면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은 메모를 해뒀을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같이 외워야 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연면적은 자, 지금 외우십시오. 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이죠. 네,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을 연면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용적률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는데, 연면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고, 자, 거기에 그려둔 그림을 보면은 어려우니까 네, 그리는 그림을 보시는 게 낫죠.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게 낫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지하층이 3개층입니다. 자, 지하층이 3개층이고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층, 그렇게 하지 뭐. 자, 한 층, 층별 바닥 면적은 전부 100제곱미터로 동일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지하층이 3개층이니까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은 얼마죠? 지하층은 3개층이니까 각각 100제곱미터씩이니까 연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되죠. 네. 그리고 지상층은 6개층이니까 600제곱미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이니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는 전부가 얼마가 되는 거죠? 900제곱미터.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됐으니까 900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면적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900이잖아.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단 용적률 산정,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그때 제외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로서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자꾸 틀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설명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입니까? 지하층을 제외해야 되니까 600제곱미터입니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600제곱미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상층이 6개 층이니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라고. 근데 잠깐, 이 지상층이 7층, 8층, 9층으로 높아지면은 연면적 규모도 어떻게 되죠?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로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몫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용적률이 커진다는 거죠. 바꾸기 하면은 어떤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주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200%인데 서울시에서 220%, 250%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층별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규모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그러면 연면적이 600제곱미터가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커진다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는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용도적이 허용될 용적률의 한도를 낮춰버리면은 이번에는 연면적 합계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면적이 600제곱미터가 5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로 작아지면은 건축물의 높이는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용적률을 어디에 쓰는 제도냐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제도화된 것이 무엇이죠? 용적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거죠. 그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1종 전용주구지역 지난주 배웠잖아요. 일종 전용주구지역은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종 전용주구지에서 대지를 취득하면은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을 하라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일종 전용주구지역의 지정 목적을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단독주택 단지에 건축해 버리면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1종 전용주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위배되는 공동주택 등 건축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것을 용도지역 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단독주택을 건축하더라도 모든 대지에 전부 건축해버리면 대지에 공지가 없고 통풍이 불가능하고 채광,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화재 발생 시 금방 연소가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건폐율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 전용주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은 얼마였죠? 50% 이하에서 시군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일종 전용주구지역은 50% 이하로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 면적이 50%, 대지 면적이 딱 절반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높이는 다시 규제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층 아파트 등 건축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죠. 이것은 행위 제한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죠? 용적률 규제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보십시오. 용도지역을 만든 목적은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건축하는 면적을 규제하고 높이를 규제하고 그리고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각종 건축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 규제가 주 지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리고 건축 제한,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가 존재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을 쭉 복습해 드리게 된 거죠. 용도지역에서 내 고객이 대지를 취득하면 세 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과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적률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서문환계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제도를 외워야 되죠. 이것만 나와요. 대통령 결국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외우시면 된다는 거지 뭐. 서문환계 용도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의 한도를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봅니다. 자, 교재를 한 장 넘기면은 동그라미 3번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100페이지죠. 동그라미 3번. 세분된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 동그라미 3번의 박스에 나오는 용적률 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따 암기하셔야 되죠. 자, 100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자, 제1종 전용주구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주구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최소 얼마죠? 50% 이상, 최대 얼마죠? 100% 이하, 이 사이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일종 전용 주구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 이 사이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는 뜻이라고.